네, 그럼 지금부터 14선언 이후 대북정책 평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4선언 이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이종석입니다. 앞 세션이 워낙 대목을 장사가 잘 된 그런 장이 크게 서가지고 이 후보가 빠져나가니까 지금 손님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썰렁한데요. 사실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애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를 갖다가 우리가 교훈을 삼고 어떻게 갈 건지를 잘 들으시고 함께 토론한 다음에 해나가실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청하시기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습니다. 제가 2개 세션을 제1주제, 2주제 발표 2개 토론 4분을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시고 토론하게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이렇게 말씀을 앞에 달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곧장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주제가 14선언 이후의 대북정책 평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족을 안 붙이겠습니다. 발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하시겠습니다. 패널 토론회는 김현철 인제대 교수, 김준영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다 신문 칼럼을 통해서 김준영 교수는 국제정치, 미국 정치의 일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 발표 방식은 불가피하게 40분 내로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벌써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15분 정도 안에 꼭 해주시고 토론을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맺어주시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요원들은 플로어에서 서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식 교수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 대담형식을 통해서 14정상선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5주년을 맞는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 대북정책과 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들을 밝히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큰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조금 김이 좀 빠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임기 다 끝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하자니 이제 입도 아프기도 하고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맡아서 뭐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 오히려 이 다음에 나올 차기 정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백곽순 박사님의 이제 발표가 훨씬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14 공동선언 오늘이 5주년인데 정확히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과 딱 겹쳐 있죠. 그래서 14 5주년이 이명박 정부 거의 5주년을 다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어서 14가 실종된 지 5년,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지 5년, 잃어버린 5년이라고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는 비포용의 실패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른바 포용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포용정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뭐 난인게이지먼트라고 했습니다만 포용을 하기 싫어하는, 또 포용을 주저하는, 포용을 하고 싶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5년 내내 일관되게 흘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고, 우리 그 정부가 지금 뒤늦게 좀 하려고 하는 이산가족 상봉제라든지 수혜 지원조차도 북한에서는 거의 콧방귀도 뀌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북핵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의 능력과 개입의 채널들이 다 실종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면에서는 아까도 그 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조차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5년을 맞는 상황에서 이 비포용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제 사실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선언 5주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선언이 가졌던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이정표들이 지금 와서는 빛을 발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5년으로서의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의 대북 정책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정부가 출범하기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가 나타냈던 대북 정책의 첫 번째 모양새는 뭐였냐면 이른바 ABR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건 무조건 안 하겠다라는 anything but 노무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제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일단은 가급적 피하고 보겠다. 특히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했던 10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남북 정상회담 장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정권 교체된 이명박 정부는 이 정상회담의 그 흔적을 좀 지워버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을 좀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것이 가장 컸던 정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부인될 수밖에 없었고요. 정권이 교체된 신정부에서 이 두 선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모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에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15와 14는 언급하지 않고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했던 것들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ABR에 따라서 전임 정부가 하회해줬던 거, 예컨대 개성공단의 근로자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한 것도 뭐 대통령께서 그 집단 소유의 위험이 있으니까 좀 힘들겠다. 지금까지 안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임 정부에서 합의했던 옥수수 5만 톤 제공하는 것도 이건 뭐 북이 좀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해서 북이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또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정부 출범 초기에 이 ABR이라고 하는 것, 노 대통령 정부 시기에 했던 거 일단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스탠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조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서 이명박 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이 정책이라는 걸 내놓고 대북 정책의 골간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대북 정책의 핵심의 논리적 구조는 뭐냐면 선북한 변화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북한 굴복론이죠. 북한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그 부시 행정부 때의 재판인 거죠. 부시 행정부 임기 8년 내내 그거 아니었습니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이명박 정부가 2003년부터 이 선북한 변화론, 선북한 굴복론, 선북핵 폐기론으로 대북 정책의 구상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비핵 개방 3천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약자로 비개삼이라고 합니다. 별로 발음이 이게 좋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이른바 if then의 논리적 구조죠. 상대방이 뭘 하면 그러면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 개방 3천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연설할 때 나왔던 이른바 그랜드 바겐이라는 북핵 해법도 사실상은 비핵 개방 3천의 똑같은 논리적 구조입니다. 말은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일괄 타결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면 북한과의 그동안의 핵 협상 방식이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동결, 불능화, 신고서, 검증호 정서, 그다음에 검증, 이런 것들을 거쳐가는 단계마다 또 했던 것을 돌이키고 했던 걸 돌이키고 하는 것이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제안한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비핵 개방 3천을 북핵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북핵판 비계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정부 당국자도 설명했듯이 원샷 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 번에 다 모든 걸 끝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북한의 핵 협상에서도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모습이었고, 이것은 협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의 조건만을 강조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그 청와대 고위 비서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비공개 자리에서 그 그랜드 바겐을 내놓고 우리 전문가들이 이게 좀 북이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양반 대답은 북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상관없다,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 비핵개방 3천하고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공허한 이제 슬로건들을 제시하고 북한이 굴복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 이명박 정부가 중반부에 취했던 전략은 바로 이제 기다림의 전략입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었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유명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기다림의 시기로 갑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그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다림의 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갈 때 결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자괴감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네가 고개 숙이고 나올 때까지 우리 뒷짐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무대책의 표현이죠. 무대책의 표현. 그래서 이 기다림의 전략으로 또 임기 중반을 허송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그 28페이지에 적었습니다만 북한손 뿌리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09년 하반기에 드디어 이제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일정 정도 이제 상대방을 파악한 다음에 본격적인 협상의 시그널들을 보내죠. 그래서 2009년 하반기에 잇따른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와에서는 유일하게 있었던 남북관계 개선에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조차를 이명박 정부는 이제 손을 뿌리치고 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 있습니다만 2009년 하반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미국 여기자를 데리고 나온 것을 시발로 해서 우리 현정을 회장이 평양 가서 그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신변 보장까지 받아오죠. 획기적인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억류됐던 유성진 씨를 석방을 대가 없이 해주고, 연안호 선원들도 석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복도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먼저 제의를 해서 성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2008년 말에 12월 1일 날 북이 일방적으로 취했던 MDL 군사분계선 제한 조치도 북이 먼저 풉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 2009년 하반기에 잇따른 조치 중에 그 클라이막스는 당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북한의 조문단이 와가지고 김기남 비서가 와서 하루를 기다리는 수모를 당해가면서 청와대를 예방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제의를 하죠. 그리고 10월 달에 북한이 노동당이니까 아마 이쪽도 노동당이 간절된 줄 알고 노동부 장관을 보냈지 않습니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저 싱가포르에 보내가지고 정상회담 합의를 하고 왔는데, 그 합의조차도 바로 번복시켜버리고 말죠. 이쪽에 당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강경 세력에 의해서 그 사실이 번복되고 개성에서 다시 만나서 임태희 장관이 합의했던 내용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듭니다. 저는 그것이 2009년 하반기에 그나마 조정되었던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가 성심과 신뢰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충분히 저는 관계 개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찬스였는데, 이걸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놓치고 말았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2009년 하반기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된 마지막 종결점 뭐냐면 2010년 2월 8일 날에 있었던 금강산에서의 개성관광 실무회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최초이자 마지막에 리트머스 시험대가 뭐였냐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목을 매달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원 회장을 만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치고는 이례적으로 신변 보장을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개성관광도 풀어주겠다고 다 했고, 그 다음에 MDL 제한 조치도 풀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8일 있었던 이 실무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은 그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3대 조건만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북한에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산 관광회담은 결렬이 됐고, 당시 그 회담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는 남측이 원하는 내용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회담을 거부했고, 회담장을 뛰쳐나가는 남측 대표단을 붙들고 북측 대표단이 차기 회담 날짜라도 잡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담 날짜마저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반 뒤에 천안함 사태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2010년 3월 26일이죠. 그러니까 2009년 하반기에 잇따른 그런 적극적인 대남 조치와 김기남 비서까지 와서 정상회담 합의가 번복되는 과정까지가 안타까운 과정이었고,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좌절하게 된 게 바로 2010년 2월에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남측의 일방적인 고압적 태도에 의해서 좌절된 그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기 중반에 있었던 이 북한이 내밀었던 손을 이명박 대통령은 또 뿌리쳤다. 그 뿌리침의 그 전략적인 논리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그때 내밀었던 손조차도 이명박 대통령은 봐라, 내가 기다리니까 이놈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오지 않느냐, 조금만 더 내가 당당하게 임하면 완전히 굴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판을 더 키워서 크게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을 그야말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대결 분위기로 갑니다. 2010년에 천안함 사태, 2010년 말에 연평도 포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안보가 가장 뛰어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보수 정권에서 가장 안보가 무능했던 시기가 바로 2010년이었죠. 천안함이라고 하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터지면서 46명의 젊은이가 사라졌고, 연평도에서 민간인이 사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들지도 못했고, 평화를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평화 무능 정권이고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14정상선 5주년입니다만 14정상선에 담고 있는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이 발상의 전환, NLL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 논쟁을 뒤로 한 채 거기에서 공통으로 남과 북이 협력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면 NLL이라는 선의 문제, 긴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저는 접근 방식이 좀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그 MDL 선을 넘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 됐습니다만, 이 금단의 땅을 넘어갑니다만 나 말고도 그 뒤에 금단의 땅을 계속 넘어가면 이 땅이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저는 NLL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NLL이라는 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고기를 잡고 남북의 해군들이 같이 호위를 해주고 거기에서 한강에서 어로를 채취하고 한강에서 이 모래를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NLL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2010년에 서해 바다는 이 긴장과 대결의 바다가 됐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14선언이 사라지고 실종된 그 자체가 서해에서의 2010년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후반부에 가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개인적인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 붕괴론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 이런 거 보니까 결국 붕괴하려나 보다, 애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망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작년 말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정일이 죽으면 다 망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후계 체제로 지금 신속한 권력 이양을 하고 오히려 대내적인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후반부에는 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통일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임기 후반부의 통일부의 주요 업무는 대북 사업이나 남북 대화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항아리로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이제 아마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성과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있고 북한이 후계 체제에 의해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신속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현실적 정세를 무시한 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자의적인 희망만을 앞세워서 대북 정책이 임했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도 저는 남북 관계는 중단되고 파탄되지 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임기를 시간대 순으로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었고 중간에 있었던 한 번의 중요한 기회를 고압적인 자세로 뿌리쳤고 그 다음에 임기 말에 가서는 이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군사적 대결로만 일관하면서 북한 붕괴론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을 거치면서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난인게이지먼트,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과도한 욕심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총체적 실패에 맞닥뜨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정세는 어떤 겁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세를 대내적으로 안정적으로 꾸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28 방침을 내세워서 경제개혁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을 이번에 장성택이 방중하면서 대외적인 행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그 마지막 뒷부분에 썼습니다만 이 대외적 행보와 대내적인 안정성을 보면서 10년 전, 지금 2012년입니다만 10년 전 2002년의 한반도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나 낙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10년 전에 2002년은 우리 이승우 장관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드디어 속도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갔던 시기입니다. 2002년. 그러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왔던 시기죠.
7일 조치를 2002년에 하고 9월달에 시리즈 특구를 내놓고 9월달에 북일 정상회담을 들어서 평양선을 내놓고 2002년 9월에 지금 중국을 갔던 장성택이 2002년 9월에는 서울에 왔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장성택의 곳곳을 다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그런 10년 전에 지금 정세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너무나 거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남북관계 중단과 대북정책 실패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정확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되면 대북정책을 다시 포용정책으로 인게이지먼트로 복귀를 하고 다시 시작되는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북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할 수 있고 평화체제도 만들 수 있고 동북아가 더 이상 긴장과 대결이 아닌 평화협력의 구도로 우리가 선순환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포용으로 복귀가 중요하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복귀를 넘어서서 아까 문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화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10년 전, 15년 전, 5년 전으로 기계적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정세에 맞춰서 대북 포용 정책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선순환의 진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 진화의 내용은 제가 뭐 44페이지에 간단히만 썼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더 이상 역진할 수 없도록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아까 남북경제연합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DJ 노무현 10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놨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 만에 하루아침에 무력화됐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력화됐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는 보수정부가 다시 등장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의 비가역적인 진전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포용정책의 진화는 북한이 좀 더 가시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좀 구조적 포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항상 시달리는 남남 갈등의 논쟁의 쟁점이 뭐냐면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논쟁이 더 이상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수세적으로 방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음 정부에 들어서는 북한 변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마 포용정책의 진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차기 정부에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근식 교수께서 이제 비포용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구사하면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철 교수님, 김윤정 교수님 차례로 7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현철입니다. 최근에 어떤 민간 연구소에서 진보와 보수학자들을 망라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거기에는 보수적인 학자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데 잘했다고 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북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 통일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이 남긴 그 후유증과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동북아 질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개헌 정책이나 또는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최근에 와서는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라든가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 영토 분쟁이 이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달라진 어떤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외교 전략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지난 5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육자회담의 동력도 많이 상실돼 있고 또 북한의 핵 능력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악화된 현실 속에서 차기 정부가 안아야 될 부담도 그만큼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북 경협만 하더라도 지난 5년 남북 경협이 중단된 그 틈새를 북중 경제 협력이 상당히 그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과연 북중 경협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의 어떤 기회 요소를 포착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달라진 현실과 비전 사이에 간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현실과 비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과제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하자, 포괄적으로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하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이행 로드맵에 대한,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준비된 것들도 있지만 지금 와서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확장이 돼서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또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의 이른바 대륙경제권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한국 경제와 남북 경협 그리고 대륙 경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들을 우리가 잘 묶을 때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4선언 중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것도 아까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그것이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하나의 작은 삼각지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이 더 확장이 된다면은 서해의 경제권과 중국의 경제권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설적인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대륙 경제권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그것이 우리 국내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과 맞닿은 측면도 있고, 또 대륙 경제권과의 연계라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능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무능한 외교, 무능한 안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의 어떤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부처에 대한 그야말로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혁신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현철 교수님은 들으신 것처럼 이 평가가 갖는 함의를 해서 현재 문제를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이걸 숙제로 삼아야 될 거냐를 말씀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김유정 교수님. 네. 아까 발제자분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김새는 일인가 말씀하셨는데, 원래 토론자는 또 발제를 비판해야 하는데 비판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김새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그 5년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가 지금 이
북한 문제 또는 북한 핵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살펴보고 그걸로 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핵 폐기론에 의한 봉쇄 정책이었죠. 봉쇄를 해가지고 북한이 항복을 하면 그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사이에서 아무것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지나간 거죠. 근데 돌아보면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만한 그렇게 착시 효과를 부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칙을 고수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에 하면 그거라도 지키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 남북미 또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착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책임도 조금 있는데요. 사실 오바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아시다시피 금융 문제라든지 국내 개혁 문제라든지 초반부는 그것 때문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타이밍을 잃어버렸고, 또 후반부로 가면서 미중 관계가 묘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 이 정권 교체기를 지나면서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강경책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유용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바마 4년 동안은 마치 한국의 강경책이 전체를 선도한 듯한 착시 효과를 주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번에 5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20년인데요. 20년 남짓인데, 사실 북한 핵 문제 또는 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뗄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이 핵 문제를 시작한 것은 곧 탈냉전 이후에 북한의 생존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 일정 정도의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문제면서 해결점인 거죠.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가장 큰 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계속 알리면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두 쪽 다 먼저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거죠. 첫 번째 이 주도권을 가진 쪽은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 패권으로 등장하면서 북한의 생존을 개방시켜서 변화시키는 쪽으로 초이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눌러서 또는 자멸하게 두는 것인가 하는 초이스 사이에서 저는 온건파가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 강경파가 등장했을 때도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결코 북한을 살려주거나 또는 정상화시키거나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보상해 줄 생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클린턴 때도 그랬고 지금 오바마 때도 그렇고,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북한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 클린턴 때만 제네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첫 번째 해결점으로 잡는 제네바 회담도 북한에게 협력하고 합의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합의하고 어느 정도 관리만 하면 북한이 그 안에서 별 수 없이 동유럽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 내부의 생각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빗나갔습니다. 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98년 동안은 이제 눌러서 북한을 다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선핵 폐기론처럼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것이 묘하게도 한국과 미국 정권이 같은 방식이 아니고 계속 교차가 됐었죠. 클린턴이 좀 전진적이었고 평화적이었다면 그것을 김영삼 정부가 신공한 정부에 의해서 바꿨고요. 또 98년 동안과 우리 10년 동안의 그 정부가 진보 정부가 서로 엇갈렸죠. 또 오바마 4년과 이명박 정부가 갈렸죠.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같이 동시에 공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갈리면서 20년 동안 저는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큰 구조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주 위기로 가서 파탄도 나지 않지만 이것이 해결에 대한 면역력도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근데 대신에 압력은 계속 커지는 압력 스톡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모든 전문가 112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3후보 다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how much, how soon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설적인 안정을 가진 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것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고 빠른 그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의 명령력을 가진 것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와 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선거 전략은 몰랐어요. 오히려 그 선거 기간 동안은 대북 문제가 저는 더 크게 드러나서 책 잡힐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는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다시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국내의 반발이라든지 보수 측의 반발을 고려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패턴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이 과거의 패턴의 정권의 이런 교차가 재현된다면, 다음 정권을 갖게 될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정부가 특히 북한과의 이런 관계 개선과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때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 결과가, 대선 결과가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일단 모든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세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 토론문에 56페이지에 보시면 지향점과 지향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그냥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점은 지금 평가가 되겠죠. 선핵 폐기론 물론 없어져야 하고요. 핵 문제에 올인하는 것에서 전제 조건 하에서 다른 것을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는 거냐. 그 다음에 난제들에 대해서 강경론적으로 방임하는 부분, 524 조치를 포함해서요.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적대적 공세를 통해서 자꾸 국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치 이스라엘 모델이 우리의 바람직한 모델인 것처럼, 이스라엘 모델은 최소한의 모델이지 살고 싶은 모델은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 다음에 지향점은 새로운 대북 포용 정책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규모와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가역적 합의체계 제도화, 그리고 남북협력의 대장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 남북 합의를 정상회담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언을 마련해가지고 대장전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 추진,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는 것을 문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로 과거 평가를 단순 평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로에서 지금 거쳐진 그런 좀 질문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김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두 분 토론자께서도 지난 5년의 평가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김현철 교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에 이 경제 문제, 경제 협력이 어떻게 서로 선순환 쪽으로 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그다음에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무능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또 아주 뼈 있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평가했던 내용의 기초에서 아마 다음 차기 정부가 해야 될 때 유념해야 될 대목을 말씀해 주셨고, 김주정 교수님께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 다음 정부에서 핵 문제 때문에 엇갈려 있는 북미 관계의 지금 이 교착 상태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지속됐던 이 한국 행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엇갈림, 한국과 미국이 자꾸 엇갈려가지고 같이 대북 공동 인게이지죠. 코 인게이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DJ 때하고 클린턴 말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결국 부시 정부 임기 말에 2007년에 한 1년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포용과 미국의 대북 포용이 같이 갔던 코 인게이지먼트 피리어드가 별로 없었다. 그런 점을 안타깝게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판이 더 커져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점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들어서는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주도적 역할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대선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롬니든 오바마든 새로 등장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 문제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반부부터 굉장히 그 속도를 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두 분 토론자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이 다음 세션에 백학순 박사님이 하신 발표와 관련돼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늦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께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천안함 문제는 MB 정부의 안보 대북 정책의 실패로 돌리고 없던 일을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뒤에 뭐 또 다른 얘기 있는데 그건 빼겠습니다. 별로. 그 다음에 국가나 정치적 통일보다 국민끼리 하나 되는 우선 우리 남측 국민이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이건 그냥 다 같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천안함 문제를 그런 이제 MB 정부 대북 정책에게 실패로 돌리고 없던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간단하게 그냥 예, 천안 문제에 대한 것은 일단은 그 정부 발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 이제 합리적인 의문들이 또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차기 정부를 맡으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 생각에서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오의사 조치라고 하는 대북 정책의 지금 족쇄가 향후에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를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굉장히 그 자기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의사 조치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내놓았던 대북 방침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소프트하게 잘 풀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은 이 정부도 사실상 작년인가요? 우리 저 청와대 비서관이 몇 명을 데리고 북경에 가가지고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할 정도로 오의사 조치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 정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정부라면 천안함 사태로 인한 오의사 조치, 이것이 남북관계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14선언 이후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김근식 교수가 그 비포용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들이 동의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습니다. 사회자로서 뭐 그냥 사회만 보기는 뭐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들 김준영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그 환상, 착각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가 북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랬다라는 건데, 실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그 당시 그 언저리에는 한국 정부가 굉장히 큰 국제적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한 그런 어떤 국제적인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을 해보면. 하나는 9.19 공동성명을 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서 중국이나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한국이 주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였던데요. 2007년에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다가 자기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욕을 아주 바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동맹을 다 깨뜨렸다. 우방 국가들과 관계를 일방주의계로 다 깨뜨렸다고 욕을 막 비난을 해대면서 각 대륙별로 예를 하나씩 들었는데,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예를 든 건 뭐냐면 부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다 깔봤다. 이게 나는 절대로 앞으로 대통령 되면 동맹을 깔보지 않겠다. 동맹한테 잘해주고 동맹의 의사를 잘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오바마가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위상이 굉장히 컸는데 이걸 다 까먹은 거죠. 지금 천안함 연평도 사태 것처럼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전히 그 밑에 우리가 과거 10년 했었을 때 우리가 축적했던 외교적 위상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정부를 다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면 그 대통령은 아마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분 발표 토론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해주셨고, 또 플로어에서의 질문은 한 분 있었습니다만은 뭐 또 뭐 확실한 답이 되기는 어렵지만 천안함 문제는 또 다음 정부에서도 또 과제로서 남기는 걸 이렇게 하고 이번 첫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네, 바로 이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주제가 곧장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게 다음 세션은 한 분 발표에 두 분이 토론하는데 80분이고 이 세션은 두 분 발표에 네 분 토론하는데 80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살짝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교수님? 이순 교수님? 아까 계셨었는데 어디 가셨나 보죠? 예. 지금 토론자로 나오셔야 할 이순 교수님이 잠깐 지금 막 어디 제가 볼 때는 뭐 급한 일 때문에 아마 화장실 가셨거나 아마 요 근방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기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사실은 김근식 교수가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발표했습니다. 나한테만의 미래에 대해서 시키지 왜 나 자꾸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북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뭐 오늘 나와서 발표하실 분이나 토론하실 분이나 제가 굳이 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인사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이근 서울대 교수님. 예, 이순 교수님이 이제 막 들어오시는데요. 예.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 한 15분 정도 하시고 토론 한 7분 정도씩 하시는 걸로 일단 기준을 잡고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죠. 자, 그러면 이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백학순 박사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4 남북 정상선언 5주년 기념인데요. 역시 14를 생각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을 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감격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재정 장관님도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 분계선을 넘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마치 KBS 1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해설자로 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 해설을 했던 것을 제 스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는 쉽게 우리의 결정으로 넘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유엔 사령부 허가를 받고 저 길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과 평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은 주변의 어느 나라도 지금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없다. 바로 우리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감격스러운 것은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날
거기도 또 KBS였는데 생방송으로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재정 장관님이 부랴부랴 돌아오시자마자 그 방송국으로 오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합의문을 보면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이것에 대한 합의가 저한테는 너무 큰 감격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좋은 것들이 아까 전 세션에서 모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받아오신 거죠. 오늘 제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받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평소에 학자로서 이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이번 대선 후보들이 가졌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 3가지로 평소에 제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민족화와 통일 과정의 진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현, 한반도 협력 안보와 공동 번영의 추구. 여기에 이제 제가 이번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10대 추진 과제를 제 생각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및 정례를 통한 남북연합의 추진. 둘째, 남북 화해와 남남 화해의 동시 추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의 병행 추구.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유도.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한 균형 외교 추진. 군사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확립, 한반도 협력안보와 평화안보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공영의 추구,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추구, 유능한 정책 결정과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완비. 여러분 상식적인 건데요. 이게 뭐 특별히 여러분 여기 반대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 전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너무 그 안타까운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선 제 발제문을 보면은 3가지 글을 쭉 이렇게 거기에 게재를 연결을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글은 김정은 시대의 남북한 관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글입니다. 이 글 내용은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있고,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대북 정책의 목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남한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협조가 없이는 어느 하나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현실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지금 북한이 어떤 지금 김정은 시대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접근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리고요. 두 번째 글은 2012년 올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을 아주 간단히 제가 중시하는 그런 포인트만 선별을 해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3사람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북 정책을 비교를 잠깐 한 거고요. 마지막 글은 한반도 평화 이제는 담대하게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쓴 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글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제 김정은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지가 벌써 한 8개월, 9개월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러나 어떤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보여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 이제 초기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김정인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김정은이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산과 부채가 무엇인지, 당연히 김정은은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이제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과 전망, 해법은 무엇인지 이런 점에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 그러면은 공개성, 투명성의 바탕을 둔 실용주의, 그 다음에 강원의 조합, 세계적 추세 따르기,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설명 없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물려받은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수령제라든지 수령제 정치 문화, 그리고 어떤 그 권력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령에 대한 충성, 그런 정도가 우리하고는 이제 많은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이런 것이 자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젊은 지도자 김정은한테는 큰 자산으로 물려받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권력 엘리트들을 다루고 또 그런 정치 체제, 정치 문화를 잘 이용하는데 나름대로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션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치의 안정성을 획득한 상태다. 이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특별히 이론의 여지를 물론 뭐 모든 분이라고 말씀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역시 채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갑자기 김정은 시대에 생겨난 건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오랜 동안에 있었던 오래된 문제들이죠. 이 오래된 문제는 그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고, 또 이것을 김정은이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 김정은도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회복과 발전 문제라든지 남한,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 문제, 한반도에서 6.25 전쟁 끝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외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입니다. 외부 협력을 얻지 못하고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오래된 문제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개혁, 그 다음에 대외 개방으로 나아가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 여러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될 텐데, 자, 우리는 개혁개방해서 경제 살릴 테니까 도와달라라는 도움만 받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전쟁과 평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결국은 김정은이 자기 시대를 열기 위해서 뚜렷한 어떤 개혁개방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서 우리가 북한과 풀고 싶은 그러한 문제, 평화의 문제, 핵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젠다를 김정은과 더불어서 이게 진짜 인게이지먼트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쪽에 그 요구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희망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에 지금 올 주요 대선 후보 대북 정책 비교를 잠깐 하자면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평화체제라는 문제, 평화정착의 문제가 상당히 뚜렷하게 대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은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본다든지 그 전에 포린 어페어스라는 미국 그런 시사 정책 잡지에 썼던 글이라든지 그 뒤에 올 2월에 국제정치학교에서 기조연설로서 했던 연설문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북한과 잘해보겠다, 신뢰 정치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북 정책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공약,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 중에서 너무도 안타깝게도 전쟁과 평화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종전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정전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결의 구도, 불신의 구도 이런 체제인데 이 속에서 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체제가 불편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대선 후보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모양이다, 크게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로 기득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뢰 정치를 하겠다, 신뢰 프로세스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NLL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군사충돌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다시 군사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것을 계속 신뢰 정치로, 신뢰 프로세스로 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 언론의 지형을 볼 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뚜렷하게 평화에 대한, 평화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태껏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제 그런 차이다 보고, 그 시간이 지금 없어서 이 3후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북 정책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구호가 지금 구호에 잘 나타나 있고, 거기에 이제 5대 추진 과제에서 남북 경제연합이 맨 앞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한 가지 좀 흥미를 끄는 것이 평화체제 문제가 그 5대 추진 과제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체제 순위를 뒤에 내놓은 것이 그 전에 지난 4월 민주통합당이 총선을 치를 때 당의 공약으로 내놓을 때 제일 처음에 나갔던 것이 평화체제가 제일 전면적으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평화체제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5대 추진 과제 중에서 경제가 앞으로 가고 제일 뒤로 나와 있다. 이게 하나 좀 이게 눈에 띄는 점이었고요. 안철수 후보 대북 정책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로 선언을 했고,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된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전거에는 두 바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양극화 등등해서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우선 경제민주화 경제의 어떤 복지라는 이런 바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바퀴는 결국은 성장이라는 바퀴인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성장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왜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혁신 경제라는 그게 있는데 이 두 바퀴가 이 두 바퀴를 가진 자전거가 지나가려면은 길이 필요하다. 이 잘 뚫린 신장로가 필요한데 이 신장로가 바로 평화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가 당연히 필요하고 남북 화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글은 제가 한반도 평화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의 어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위협, 우리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위협, 이런 우리 정부 자체가 그렇게 나가는 정도 이런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야겠다 하는 데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을 담대하게 밀고 나가고 공약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좀 쫓겨서 좀 시간을 많이 못 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변학수 박사님이 들으신 것처럼 일단 3대 비전 10대 추진과제와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내놓고 이건 대개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북한 정세 문제와 그 다음에 세 후보의 어떤 차별성의 문제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순 교수님 그 다음에 이근 교수님이 각각 한 7분 정도 7, 8분에서 좀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시간이 상당히 쫓겨가지고요. 저도 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특별 수행원으로 정상회담 참여를 하고서 이 시간에 평양에서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만찬 준비 뭐 이런 걸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선언이 이제 아까 여러 분들이 뭐 잘 분석하신 대로 지난 한 4, 5년간에 이 좋은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거의 이제 고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이게 물을 좀 잘 주고 어떻게 막 주사약을 요즘 뭐 그런 게 아주 나무에 아주 흔하대요. 이런 걸 좀 잘 하면 이 재생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너무나 오늘 감회가 깊으면서도 또 어떤 굉장히 슬픔도 있죠. 그러나 또 희망이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14정상선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합의들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고 또 오늘 뭐 여러 발표자들께서 또 문재인 후보님께서 제안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결국 정권 교체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오늘 프로그램을 우연히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죠. 지금 우리 진보 진영 뭐랄까요 민주 진영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를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좋다 당신들이 아름다운 경쟁을 잘 해라. 경쟁을 잘 하고 하나 단일화를 해라. 단일화를 하면 정권을 믿고 당신들한테 맡기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자 지금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일화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근거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정확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뭐랄까요, 캠프라고 할까요, 뭐 선거 정책 자문이라고 할까요, 하는 분들이 딱 정확히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한 두 분이 안철수 후보를 돕고 계시고요. 나머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일화 할 때 상당히 화합적으로 잘 되겠다, 이런 그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백악순 박사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아주 포괄적이고 뭐랄까요, 좀 입체적인 이런 접근,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계신데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몇 가지 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단이 남북 한반도에 이렇게 남북으로만 분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북아 지역이 또 이제 분단이 사실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해온 바입니다만 우리의 상상력을 막 대북 정책, 남북 관계 발전, 경협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의 상상력은 항상 훨씬 더 상위의 공간인 동북아 차원까지 가야 된다.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도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하는 공간 자체를 한반도 이렇게 좁게 설정하지 말고 동북아 정도까지 넓혀라. 우리 19세기 일제한테 당하고 이러기 전에 혹은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도 우리 선조들은 활동 무대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경성역에서 평양 갔다가 저 하얼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국민의 혹은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분단이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 때문에 한반도에 북쪽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여행을 하는데 전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일상적 생활 무대, 생활 공간 이런 것을 동북아로까지 넓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게 아까 철도 연결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철도 연결 이제는 왜 자동차 타고 왜 못 가겠습니까? 자동차 타고 점심을 평양 가서 냉면 먹자 이런 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동차 타고 심양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남북 간에 왔다리 갔다리 보내고 쓸 수 있고 중국 전기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나오면 줄 수도 있고 또 이 러시아하고의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문제 이런 것도 천연가스랄지 관광이랄지 이런 모든 우리 직접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이 적어도 동북아 차원으로까지 넓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흔히들 제가 이렇게 학자들 만나면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박정희 아니고 하도 박정희에서 박근혜 후보 측의 전문가들하고도 제가 교류가 꽤 있습니다. 밥도 먹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하고 대북 정책의 내용이 별게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된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텍스트만 놓고 보면 혹시 같을 수 있습니다. 그 텍스트도 지금 좀 다르대요. 제가 열심히 보니까 좀 다르고요. 텍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텍스트는 그냥 우리가 갖다 뺏겨도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실행 파일이 중요한데 실행 파일이 너무나 다르다. 문재인 후보, 저는 안철수 후보도 그러라고 보는데요. 실행 파일이 박근혜 후보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실행 파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 후보의 생각, 깊은 생각, 이것이 뭔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정책 자문을 한다, 뭘 한다 하는 그런 참모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도 중요하게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정당이 대체로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 이념이 어떤 이념을 주로 띠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하게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지층의 뭐랄까 이념적 노선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구성되는 것이 이 집행 파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명박 정부의 아까 김근식 교수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도 보면 결국 그 집행 파일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비핵개방 3천 이것도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유연하게 대응해서 그냥 건강을 계속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 대북관계가 이렇게 2010년에 꼬이고 이렇게 안 된 겁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왜 사람을 쏘아주겠냐 그래가지고 막 그 전제 조건 3대 조건을 걸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없다 이래서 차단해버리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후보가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한 번씩 턱턱 하는 말에 이게 나옵니다. 이 써준 거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누가 어떤 대개 학자들이 둘러싸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되고 당, 그 다음에 지지 세력. 근데 그 둘이 너무나 다르다.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 뭐 누가 됐든 저는 문재인 후보로 된다고 막 감히 바랍니다만 그 5년 집권 뒤에 남북관계 혹은 동북아 전체의 그 정세가 대단히 차별적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쫓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문재인 후보님 그 발제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 이제 우리가 민간 사회의 이 참여 또 지자체 동반행위라고 아까 그런 그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그 평소에 사실은 저한테 지적 자산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이제 경남 사람인데요. 제가 요즘 경남도에 가서 제발 교류협력 이런 거를 다시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김두관 지사한테도 그걸 강조하고 또 지금은 이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만 제가 내일 또 가서 교류협력 포럼을 창원에서 엽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그 중앙정부가 남북관계를 전부 다 하던 그런 저는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면서 특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중앙정부가 혹시 뭐가 잘못됐을 때 지자체에 많은 재량권을 줘가지고 과거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특장에 따라서 제주도는 뭘 하고 강원도 뭐 경기도 경남 서울 인천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효과가 또 상당히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대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하고 접촉할 뿐더러 더불어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교사를 같이 한다. 뭐 배농사를 같이 한다. 딸기를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부득불 북한의 농민들하고 뭘 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중간 단위의 무슨 당 관료하고 같이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가 시민 참여 또 왜 시민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NGO 뭐 이런 생각만 하지만 기업도 더욱더 활발하게 참여해야 되고 심지어 아까 뭐 무슨 투자공사 이런 걸 말씀하시던데 뭐 펀드도 참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발한 우리 민간사회 참여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각기의 특장에 따라서 그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동반해서 참여하면 그것이 북한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래를 부르는 북한의 배나 이런 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그 지자체 동반형 모델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그걸 좀 강조를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동북아시아 정도 컨셉을 가지고 국가 운영 외교안보를 봐야 된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통일정책 후보별 그 변별을 할 때 실행력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주변 자원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주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근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이근입니다. 뭐 앞에 세션도 그렇고 이번 세션도 그렇고 상당히 희망적이고 뭐 가슴이 벅차는 그런 대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앞에서 주로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들 아니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얘기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난번 세션도 그렇고 이번 세션도 그렇고 되게 논의의 방향을 보면 MB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와 그런 논리 구조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낭만적인 생각이고 좀 나이브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고 또 상당히 많은 그 업적을 남겼으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초했다. 그렇기 때문에 MB 정부가 들어와서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당선이 되시면 비슷한 방향으로 가시겠습니다만은 왜 중간에 좌초를 했고 그것을 MB 정부가 완전히 반대로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뭐냐, 그 레슨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 방향을 좀 실행 가능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좀 약간 아이러니컬합니다만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저는 역설적인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업적을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업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업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라는 그 대북 정책이나 북한이라는 이 변수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국론 분열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나 북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뭐 좌와 우 아니면 뭐 진보 보수 뭐 한국과 미국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이 다양한 세력들 간에 국론이 분열이 되고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이런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을 가져왔다. 뭐 역설적인 국민 통합인데 근데 국론이 통합이 된 것이 아니라 뭐 다시 말하자면 국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 아니면 뭐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대북 정책을 이제 전면으로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MB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북한을 기억시키게 하고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없었던 변수였던 북한의 변수가 다시 국민들의 일상의 변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겪었었던 이 쓰라린 기억, 즉 국론 분열 때문에 대북 정책을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던 방향까지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훨씬 더 국내 정치적인 요인 그 정책이고 또 국내 대남 정책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뭐 무역 정책이나 다른 정책도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을 다시 전면으로 가져오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으로 복원하게 되면 어떻게 국론을 통합해 나가면서 끝까지 좌초하지 않고 대북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안철수 정부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대북 정책의 딜레마는 이 부분이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대북 정책과 같이 과감하게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커다란 구상을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정책 초반부터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끌고 나가고 밀고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고려 사항인데 그 부분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국론 분열의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사실상 큰 그림을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론이 통합이 되어야 되고 초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지금 딜레마의 상황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마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뭐 담대한 대북 정책을 백학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한 대북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국민적인 대타협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적인 대타협은 초당적인 국론 통일을 가능할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대타협인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점들을 이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은 우선 남한 국민을 우선으로 하면서 민족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라는 어떤 그 초당적인 대타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북 정책은 단시일의 효과를 보기 어렵고 상당히 그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대타협과 합의. 그 다음에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은 평화적 수단을 활용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뭐 이런 그 몇 가지 이 모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고 또 불안을 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대타협을 이루면서 이 담대한 대북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대북 정책을 전환을 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밖에서 문재인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극복한다는 것이 이제 계승 발전한다라는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 때에 예를 들면 뭐 많은 대북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 포용 정책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이 국민들에게 좀 가슴속에 와닿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구호나 그런 대북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은 우선 남한의 경우에는 반도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은 반도가 아니고 섬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북한 역시 이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서는 그 반도가 굉장히 유리한 이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사방 어느 곳으로나 다 뚫릴 수 있는 바다는 바다, 뭐 육지면 육지로 뚫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반도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다 막혀 있다. 그래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북 정책이나 뭐 이 대북 정책이 단순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반도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닌슐러 팔러시로. 그래서 아까 뭐 이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동북아로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저 멀리 유라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확 뚫릴 수 있는 반도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더 전향적인 남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남한으로 하여금 보다 더 전향적인 제2의 북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북방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노태우 정부 때 보수 정부 때 추진됐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초당적인 국민적 합의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이 남북경제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문재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한데 이 남북경제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신뢰. 그 다음에 북한의 경우에는 투자가 들어오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이나 약속들이 있으면 그것을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남한의 경우에는 이 정권이 계속 교체되다 보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북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자본주의 학습 과정이라든가 뭐 민주주의 학습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준영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나눌 끝내겠습니다. 이전 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그 선언들은 다 모두 다 존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약속들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상 간의 채널을 마련하고 또 다양한 이 접촉 그리고 자주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대일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정권 교체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하다 보면 일본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한국의 우호적인 그런 이 주변 환경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굉장히 지금 극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을 보다 더 국제적인 공조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일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일 외교에도 상당히 많은 방점을 찍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잠이 확 깨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쟁점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쟁점이 아마 백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국론 통일, 통합 지향의 대북 정책 문제나 신뢰 문제 이런 거는 너무 전무적인 거고, 이거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대안은 거의 다 이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얘기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거 말고 좀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에서 좀 실용적인 걸 가지고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혹시? 제가 쟁점이 많을 거라 했는데 별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구체적인 쟁점들이 오죽 많겠습니까만은 모두 이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 진영에서 좋은 어떤 방안들을 이제 마련할 것으로 보고, 또 이제 우리 평화통일 세력이 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또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그 쟁점을 잘 해소해 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예, 대답이 잘 됐습니다. 시간이 워낙 이제 짧아서 저한테 시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끊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이제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근 교수님 말씀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이 북한을 잊게 해준 그런 역행보살적인 효과가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제 경험만 봐도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 친북, 좌파 이런 게 학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언어로서 인정을 받아서 돌아다니는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기였고, 거의 그냥 많은 연구기관이나 또 많은 직장에서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게 이명박 정부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북한을 갖다가 국민들이 잊었을까? 그래서 그거는 잘 경험이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정책이라는 거를 물론 꼭 해봐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로 나오는 정책들은 다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책이 정책이냐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북한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위기 상황이 딱 도달했을 때, 그때도 그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철학, 그걸 갖고 있는 지도자들, 그런 차원에서 결국 그 정책이 정말이냐 아니냐가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평소에 후보들이 한 행동,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 순간에 내놓은 말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자기 자신, 그분들이 다 잘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 모시면서 느낀 거는, 아무튼 자기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마음속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엄청 섭섭한 것도 많았지만 궁극적 정책은 항상 일관됐다. 근데 그 일관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그걸 과연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나 남북관계 잘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번 사태가 나고 나서 이제 피가 딱 거면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래서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찾는 게 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온 모든 걸 다
조합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고 이 새로운 장에서 지금 우리가 대세론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조직하면서 정말 그런 이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안철수 캠프하고 문재인 캠프하고 뭐 도와준 학자들이 반반 딱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토론자들을 정하는 건 한 달 전에, 한 달보다 훨씬 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단일화가 잘 돼서 정말 통일의 위안부 분야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통일의 위안부 분야에서는 정말 민족 화해와 통합,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새로운 공동 번영, 화해, 평화 이걸 위해 가지고 양 캠프가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되는 단일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이런 그런 어떤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로 제2 세션의 모든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